작가님, 그 쓰신 책에 보면요. 인생을 1막, 2막, 3막, 4막으로 작가님의 기준으로 연령별로 좀 나누어 놨습니다. 예, 그 각 시기별로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계획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저는 인생을 사막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회사 다닐 때 잘 몰랐거든요. 사실 금융기관에 그것도 보험회사니까 거의 노후와 관련 일을 평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이 이렇게 남아있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업종이 다르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1막하고 2막은 쉽습니다. 1막은 뭐 이제 뭐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을 살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영역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어떤 내가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가 통상 인생 1막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부모님이라든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효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는 영문학과를 나왔는데요. 영문학과하고 보험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좌충우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1막은 좋은 어떤 그 안내자와 더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 2막은 보통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30부터 한 60 정도? 네. 보시면은 그렇죠. 이미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연령대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이제 뭐 결혼했든 안 했든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요. 독립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양육하고 자녀를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신의 또 퇴직 후에 또 삶도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되게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노후를 또 어느 정도 또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2막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저는 사중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자녀 문제 해결해야 되고, 자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자기 부모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요 기간 동안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3막은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이제 회사를 나오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 기간이 보통 60부터 한 80 정도까지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55세부터 79세 정도 되는 그 퇴직자들이나 연령대 있는 분들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일하고 싶다. 다 일하고 싶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생활비 부족이 59%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인원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 그 3막에 있는 이분들을 담을 사회적 장치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게 되니까 취업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생태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 4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 세대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든가, 병원을 갈 수 없다든가, 심지어는 자기의 생리 현상을 해결 못 한다든가, 그다음 여행을 못 간다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거의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알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제 또래보다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전 아직 한 번도 제가 60 이후에 은퇴해서 뭘 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가님 말씀 듣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이도 있고 또 열심히 촬영하고 막 돈 벌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60 이상에서 80, 저희 이제 아버님 보면은 아버님 너무 정정하시고 워낙 기운도 좋으시고 힘도 저보다 더 좋으신데
아버님이 잠깐 잠깐 아프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엄마가 이제 아버지도 회사에서 정년하시고 나오셨는데 놀기는 너무 젊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60에서 80 되는 시기에도 내가 진짜 일을 할지,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면 단순 노동과 단순 반복하는 일보다는 그 전에 조금 뭐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취업했을 때 우리나라 정년퇴직이 55세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55세였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55세 정년퇴직한 선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전에 막 나가셨다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IMF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제 꿈이 이제 60까지 회사를 다니는 거였거든요. 왜 60이냐면은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제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은 60까지 다녀야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정년이 55세니까 5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60까지 내가 다닐 수 있지 생각을 하다가, 하면서 지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모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60까지 다녔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게 우리 애들이 그 삼수할 줄 몰랐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 나오고 나서 우리 아이가 2년 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는데요. 회사 나오면은 60에 회사를 나왔습니다만은, 제 또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돈의 문제도 있지만은 뭔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준비가 사실은 인생 2막에서부터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측면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관련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게 되면 회사 생활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경쟁력이 그대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동떨어진 일을 가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은 회사 다닐 때는 뭐 평범한 직장이었는데 나와가지고 뭐 식당을 한다거나 아니 뭐 커피숍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뒤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배짱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하우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회사에서의 제 2막에서 성공이 3막의 성공하고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제 후배들하고도 또 제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 조직사회 생활에서 자기가 잘하게 되면 그건 조직 내에서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밖에 나와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갔으면은 산 꼭대기에서 다른 산을 가려면은 일단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정상에서 정상으로 날아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되게 인생 2막을 성공으로 보내신 분들이 이미 그 정점에서 나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역량을 갖고 그대로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산을 오르는 기분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우리가 인생 1막, 2막은 대부분, 아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막을 지나오시거나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실 텐데, 좀 멋진 3막, 또, 건강한 4막을 위해서 특별히 본인이 노력하고 계신 게 좀 있을까요? 참, 저의 2막을 보면은, 뭐, 우리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남들 학교 갈 때 학교하고, 남들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하고, 그 다음에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또 회사 가서 뭐, 열심히 또 일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모두 해결될 줄도 알았었죠. 근데 이제 막상 회사를 나와서, 이제, 제 3막에 들어가 보니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긴 기간이 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예. 회사를 나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일기를 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기를 뭐 평소에 안 써봤기 때문에 그건 뭐 못 쓸 것 같고 해서 회사 다닐 때 회의 자료라든가 내가 했던 강의 내용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정리를 하다가 제가 그 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은 전 지금도 참 제가 나중에 책을 쓸 거라고 생각한 거는 100을 기준으로 0.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글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100일장 한번 나가본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책을 나갔는데 그 책이 좀 반응이 좀 있었어요. 이제 뭐 월급쟁이의 뭐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책을 뭐 신문사에서 본 거예요. 그 신문사에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제 그 잡지에 나갔는데 그 잡지가 또 굉장히 또 이제 재밌게 읽어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잡지를 누가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경련에서 저한테 강의 좀 해줄 수 있냐고. 그 이제 회사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정경련에 그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이걸 꼭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회사까지 운영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이망해서 재밌어 했던 거,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또 연관 있는 거 이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속도가 나더라고요. 제 경우에 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했었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제가 쭉 그다음 넥스트 스텝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차리게 된 동기는 어학연수를 가려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5천만 원인가를 준비해놨었어요. 나 이제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어학연수를 가서 여행 겸 어학연수를 하겠다 했는데 근데 코로나 터져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종잣돈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 날라먹었죠. 그런데 그게 기회비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회비용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험 좀 쌓게 되고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 3막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직원이 한 8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명이 먹고 사는 회사를 꾸역꾸역 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작가님, 대표님, 작가님 뵈면은 회사에서도 인생 이망에서도 뭐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자리에 올라가셨고 또 인생 3막도 또 나름대로 이제 많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 흔치는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 인생 3막,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조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만 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께 좀 경제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건 당신 이야기 아니냐, 뭐 당신은 뭐 퇴직금도 많이 받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형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제 인생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3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었어요. 막막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저를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한테 과외를. 근데 그 당시에 서울 독산동에서 과외를 했거든요. 5명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5명인데 15,000원씩 내는 거예요. 15,000원씩 내가지고 4명이 15,000원 내고 1명은 돈 안 내는 거예요. 1명은 집을 제공하니까 6만 원이죠. 중학 2학년 애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가해를 했습니다. 80년 3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막 들어설 때라 입학식을 못 했거든요, 제가요. 입학식을 못 하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학교 앞에 탱크들이 다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어차피 뭐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과외만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5번씩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3개월 이후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중간을 봤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들 뭐 가르치면 금방 성적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봉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돈 15,000원밖에 안 냈는데 사실 그 당시도 되게 싼 거였거든요. 그 사실 6만 원짜리 가위는 없었을 때인데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도움밥 찬밥 가릴 형편이 안 돼서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니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있다가 그 과외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과외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3개월 잘렸죠, 제가. 3개월 하다가 이제 또 실업자. 몰래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알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5명 중에 1명 부모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돈 15,000원밖에 안 줬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냐. 진짜 대학생 맞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학생 부모를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뭐 제가 인상이 나쁘지 않았는지, 한 명 자기 아들만 가르치자. 그 대신 6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15,000원에서 저는 4배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5명에 15,000원, 6만 원이었는데, 한 명에 15,000원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몰래 한 거죠, 사실. 비밀가 이런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높은 사람 못 되겠다. 이거 비밀가 했기 때문에 청문회 때.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팀에서 제가 32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팀에서 계속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후보들하고 이런 이야기 있을 때 꼭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 인생관이기도 합니다만은 나한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 하다 보면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일을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커지는 거지 절대로 처음부터 아주 원하는 일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제가 이제 누구한테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없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 좀 남들이랑 조금 달랐던 게, 뭐든지 시도를 참 많이 해봤었어요. 저는 뭐 대학생 때도 뭐 비영리범 이런 거 했어요. 막 길거리에서 장갑도 팔아보고, 사실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요새 유튜브들이 핫하대더라. 그러니까 뭐 이제 거창하게 꿈 안 꾸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이 재우고 나서 잠깐 이렇게 카메라, 아직도 이제 대표님 오셔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쓰는 핸드폰이 요거거든요. 핸드폰 카메라 켜놓고 이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남들 안 하는 걸 하나하나씩 시도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커졌고,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아서 막 이것저것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00% 동감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거 2년 반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 혼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8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사 그러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 제가 맡았을 때 15명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근데 회사 나올 때 2만 명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한테 주어진 일이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신부를 보낼 때, 7살 먹은 아이한테 신부를 보낼 때 100만 원 주면서 너 이거 가서 백화점 가서 100만짜리 옷 사오라 하지 않거든요. 되게 10,000원, 20,000원 주면서 신부를 시켜보고, 그걸 잘하면 그 다음에는 또 5만 원 줘서 신부를 시켜보고, 그것도 잘하면 좀 큰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 회사에서도 처음에 들어오면 신입사원들이 제가 어렵게 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일을 맡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간부 입장에서 보니까 신입사원에 들어오면 맡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허접한 일이 아니고, 그 허접한 일에서 출발해서 큰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1987년에 회사 처음 이사해서 기억나는데요. 회사 처음 맡은 미션이 뭐냐면 마대질이었거든요. 회사 입사하니까 아침에 청소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입사했는데 가니까 마대질을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좀. 근데 나중 보니까는 저한테 마대질 외에는 시키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마대질을 시켜도 그걸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막 짜증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인생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생 산막에 들어오셔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 제 아는 지인께서
장교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령으로 퇴직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퇴직한 다음에 대기업의 이제 비상계획관으로 또 이제 한 몇 년을 근무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안 선생님이 계세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70이 다셨는데 그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일을 해 가시면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자기가 쓸 돈도 버시고 또 이렇게 또 활기차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걸 보면서 어떤 일이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와 관련된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더 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아들한테 맨날 그런 말 하거든요.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뭐 이런 말을 저는 하곤 합니다. 또 저도 여기서 좀 생각을 보태자면 제가 지금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인생 2막 그러니까 제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했을 때는 사실은 막상 좋아하는 일을 밥벌이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다녀야 되는 회사에 다니더라도 인생의 3막 60 이후 은퇴 이후에는 어쨌든 뭐라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예전 젊을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일, 좀 내가 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요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인생 2막의 경우에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직장을 잡고 하는데 자기 전공을 따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따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 시즌에 뭐 이렇게 취직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취업했는데 이제 저도 인생 1막 2막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보다는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생 3막이 되면은 이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좀 보람을 느끼는 일. 저는 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 내 가슴이 뛰는 일.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찾아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소득까지 받쳐주면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제 후배들도 있고 제 동료들 보면요. 의외로 말이죠. 여러 명의 일이 있습니다. 뭐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지방 가서 또 이렇게 귀농해서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요. 또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취미를 뭐 목공 같은 걸 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2막과 1막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3막에 오면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또 아예 생계가 또 어려우신 분이야 또 뭐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돼 있다면은 그걸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인생의 3막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이 인생 3막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면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인생 여정에서 뭐 필요한 것들이 뭐 재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재정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재정의 안정이 돼 있을 때 나머지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지 재정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가 꼬인다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재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셀러리맨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어요. 또 연봉이 높으신 분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벌이도 있고 맞벌이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또 상속재산을 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빚만 물려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적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인가. 집 다 뭐 팔고 다 뭐 자기 집,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저축, 그중에 빚을 다 빼고 나서 그게 얼마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 내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 집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재정에 대한 일을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 좀 길어질 텐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일정으로 들어온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온 네, 후배가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400만 원씩 들어오는 후배가 있어요. 후자가 훨씬 잘 살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비록 자산은 저 사람이 더 많지만은 이분은 현금 흐름이 돼 있거든요. 왜 현금이 있느냐?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현금 흐름과 자산이라는 순자산을 놓고 이제 인생 설계해 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인생의 5대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5가지 꼭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첫째 생활비.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생활비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도 필요한 것이고, 둘이 살아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인 가족 살아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거비가 필요하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자기 주택을 사든 주택 자금이 필요하죠. 세 번째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돈이 또 교육자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금액이 적을 때는 생활비에 이게 함께 쓰면 됩니다만은 애들 대학교를 가거나 애들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사실은 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독립 자금이 또 일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긴급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가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발생해가지고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거 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빚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갖고 있는 자금.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 자금이죠. 노후 자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떨어진 저같이 소득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부터의 기간에 필요한 자금. 은퇴 후의 생활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자금은 규모의 차이는 있을 망정 누구나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월급 받으면.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면 상관없죠. 근데 월급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안 나오는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제 61세 딱 되니까 월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있는 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생 2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2막에서. 저는 이제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제 보통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많은데 대기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월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성과금이 빵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월급만 가지고 있으면 약간 손해 나요. 손해 나게 살다가 이제 성과금 빵 나오면 그걸로 또 좀 메꾸고 그런 식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해도 전세를 하려고 해도 융자를 많이 해야 되고 월급에서 융자로 나가는 비용, 주거 비용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재앙이 될 겁니다. 재앙이. 그래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생 2막이 참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만은 인생의 필요자금을 한번 자기 스스로 구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40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씩 쓴다. 그럼 1년에 3,600이잖아요. 10년이면 3억 6천이죠. 그 다음에 50년이면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한 10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림짐작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얼마쯤 될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그냥 백지 한 장 놓고 내가 앞으로 살 동안에 필요한 총액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개가.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인생 5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되게 그거 하다가요,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회피하는 거죠. 저도 방금 생각해 봤는데, 머리가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찔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일생에 필요한 자금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해봐야 돼요. 다 다르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요. 2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에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관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걸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예상 수입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 필요한 돈이 10억이다.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월급, 보너스, 배당소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또 퇴직금. 그걸 다 따져보면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총 필요한 돈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둘 다 예상하는 거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럼 되게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면 총 필요한 돈이 20억이다. 근데 다 따져봐도 내가 한 15억밖에 안 되는 것 같다. 5억이 부족한 거죠. 이건 변수로 없는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한은 그 돈은 비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총 뭐 20억이 필요한데 내가 열심히 일을 맛보려고 다 해보니까 내가 한 15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5억이 부족하다. 그럼 5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5억을 벌든가 아니면 뭐 쓰는 돈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 자금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혼자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끼리 함께 상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늘릴 것인지 일을 더 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55세까지 일하면 요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65세까지 일하면 요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거 뭐 이론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축 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소비를 좀 줄일 것인지. 간단합니다. 내가 필요한 돈을 구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을 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구하는 거죠.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저는 50대부터 해봤어요. 이걸요. 매달 해봤어요. 매달. 재밌더라고. 처음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매달 뭐 필요한 돈을 적어보고 내가 구한 돈을 적어보고 부족한 돈을 해보고. 그러니까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게 되니까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 수입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자기의 삶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더 줄일 수도 있죠. 나는 무조건 X란 돈이 필요한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고급 시계를 산다든가 자동차를 비싸게 산다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 자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족 자금을 메꾸기 위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맞벌이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투자 수익을 좀 더 자기가 생각해서 재테크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생 2막의 재정이 탄탄해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막 쓰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했던 것이 통장 쪼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요 돈은 여행 갈 통장, 요 돈은 우리의 독립할 때 내가 쓸 통장, 요 돈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통장, 요 돈은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통장.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골프를 치기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해 온다든가 아니면 또 내 자동차를 사기 위한 돈은 따로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계획적이 되는 거죠. 근데 통장에다 돈을 다 넣어놓고 쓰게 되게 되면 이게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통장 쪼개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하는 거죠. 1년 동안 모으면 안 되지만 10년 동안은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인생의 자금을 60대부터는 너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40대부터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저는 부족 자금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통장에다가 다 모아놓고 왜냐면 저는 통장에다 다 모아놓고 쌓여있는 돈을 좀 봐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통장 한번 쪼갤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요. 사실 경제 얘기 이야기하는 게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진짜로 막 유튜브에 보면 뭐 어떤 거 투자하세요, 좋은 투자 쳐요. 근데 그분들 말하시는 분들 다 책임은 사실 못 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이랑 가지고 있는 돈을 딱 비교해서 부족하면 그걸 줄일지 아니면 더 벌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아주 좀 명확한 답변이셨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자기 주도적 행동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뭐 말이 길지만 좀 나와 있는데 혹시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LAP. 예, 저는 이제 제 직장생활의 변곡점이 됐던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한 20년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20년쯤 됐을 때, 그때 임원 한 2년, 3년 차 정도 됐었는데요. 뭐, 아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 때만 하다 휴가도 없고, 그저 퇴근 시간도 뭐 10시도 해도 12시도 하고 뭐,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항상 제가 퇴근할 때 찝찝한 거예요. 뭐가 일을 똑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출근하면 그냥 막 주어진 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왜
맨날 열심히 일한 나는 항상 이렇게 쫓길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내 스스로 제가 이제 만든 용어죠. 이제 SLAP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고안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본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발적으로 이러는 것과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일정대로 일하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일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목표하고 이렇게 연동돼 있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막 하는 거냐.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군대 가면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그런데도 다 싫어하거든요. 또 여자들 시집살이 또 되게 다 싫어하단 말이에요. 이게 비자발적이니까 그런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우리 게임하는 거 막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 해도 막 한단 말이에요. 난 또 여자들 제일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막 성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아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돈 내고 하거든요. 그거 왜냐면 자기가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거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내가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스스로 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성과를 내려면 재능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재능 못 바꾸잖아요. 우리 IQ 못 바꾸는 거니까. 근데 우리 환경도 사실 못 바꾸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서 봤어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시간이랍니다. 시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의 공통점은 재능이 뛰어나거나 환경의 요인보다는 시간을 잘 썼다는 거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큰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한 거죠. 제가 최근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에 관한 회사를 소개한 책들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 내용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SLP랑 똑같은 거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일한다. 그 다음에 계획대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한다. 요 세 가지가 아마존의 이야기고 구글의 이야기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신만의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비전 선언서를 만들어야 된다. 자신만의 비전 선언서. 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아니 비전 선언서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 가면은 저기 이제 회사에 또 이제 비전이라는 게 최상위 목표의 목표는 있고 뭐 그 조직별로 어떤 걸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개인의 비전 선언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비전하고 꿈하고 목표를 좀 혼돈하거든요. 비전이 도대체 뭐지? 꿈하고 뭐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비전은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림, 나의 모습 또는 어떤 미래에 기대하는 거 이걸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은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은 좀 더 구체적인 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표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축구 강국이 된다. 이건 비전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하겠다. 이건 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한다. 이건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리고 싶은 어떤 기대를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비전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구체적인 게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정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은퇴 없는 품격 있는 인생 3막 이게 제 이제 비전이란 말이에요. 저는 영원한 현역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제 이제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은 뭐냐면 저는, 아주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회사를 만든다. 이게 제 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냐면은 올해 내로 관리회사 100개를 만든다. 그럼 저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지금 이제 한 60개 정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비전 선언이라는 것은 초점을 모으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한데 그거를 뭐 잡념들로 꽉 차 있는 머리를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의 비전은 영원한 현역이다. 나의 꿈은 한국 최고의 교육회사를 만든다. 나의 목표는 멤버십 100개를 만든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도 적용해 볼 수 있고, 공부도 적용해 볼 수 있고, 골프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나의 어떤 비전과 꿈과 목표를 딱 정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걸 잘 세웠는가 못 세웠는가는 이제 뭐로 판단할 수 있냐?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생각하고, 나의 꿈을 생각하고, 나의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올해 2억을 모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나는 비전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는 한량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딱 했어요. 왜냐면은 한량이 돼서 언제든지 내 시간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제 목표까지 내려왔는데 방금 말씀을 드리신 가슴이 뛰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슴이 뛰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봐야 돼요. 그건 잘못된 비전이었던 것 같고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가슴이 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는 걸로 저도. 이 비전 선언의 목적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 선언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다. 비전 선언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옛날에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정주영 씨가 새벽에 기다려진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이 뜨면 막 회사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분의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전 선언의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 행동하기 위한 에너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뭔가 내가 꿈꾸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꿈꾸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꾸는 내가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 이게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지금 오늘 진짜 작가님 대표님 잘 모셨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주영 회장님처럼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세대가 다르고. 그래서 저도 막 빨리 회사 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이런 막 수치 같은 걸 막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막 하는데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채널을 운영하고 많은 분들에게 뭐 어떤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만의 비전을 좀 한번 세워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아마 세워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제가 요 강의 이런 의뢰를 받고 말씀을 제일 좀 드려온 게 좀 연령대가 저보다 낮거나 또 젊은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꼰대 얘기로 들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왜냐면 인생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를 흥분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지금 30대 29인데요. 그 아이를 재밌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창하게 무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밌게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건 되게 한번 실습해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어디 강의라거나 교육할 때 이걸 비전 시트를 나눠주고 세보라면 못 씁니다. 그렇죠. 또 해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살죠. 이렇게 되게 답변하거든요. 근데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 효용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얼마 안 한 것 같지만 거의 1시간을 했는데 그러면 좀 요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인생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명제에 대해서 다들 반론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면 인생은 뭐다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이제 행복이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근데 행복을 이제 좀 더 풀었으면 뭐 만족감, 뭐 기쁨, 뭐 즐거움. 저는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강의할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도 행복 찾아 산만리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그 딱지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 소원이 딱지 한 1000장만 있으면 더 부러울 게 없었던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구슬치기 할 때는요. 근데 구슬만 그 막 몇 개 있으면 얼마 있으면 내가 뭐 더 바랄 게 없다. 그때 그것이 나한테는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그 열쇠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있어요.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차고 다니셨어요. 역대에다가 손톱깎이랑 열쇠를.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열쇠 좀 꾸러미 열쇠 꼬리 하나 달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열쇠가 한 개도 없는데 뭐 그게 필요하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그 자기한테 기쁨을 주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뭐 막 사춘기 때는 연애에 대한 감정일 수 있고 또 회사 생활할 때는 막 승진 오는 것도 있고 또 집을 막 아파트 평수가 넓혀갈 때도 그러니까 행복이 제 경우는 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만 상대적 행복이 있다. 뭐 좋아질 때 느끼는 감정. 비교 우위라고 그러잖아요. 뭐 집을 평수를 넓혀갈 때. 또 뭐 차가 또 좋아질 때, 회사 승진할 때, 뭐 이렇게 남들 관계가 좋아질 때, 이렇게 뭔가 비교해서 좋아질 때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상대적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사 나오니까 지금 많이 느껴지는 건데요. 그런 거 말고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거,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거, 와이프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절대적인 감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뭔가 외부적으로 좋아질 때 느끼는 감정도 있고 내 스스로 내면적인 성숙함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는 만족감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세운 비전 선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서 느껴지는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이렇게 그러면 비전 선언을 해야겠네요. 해야지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탁탁 내려오는 그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그 제일 큰 꿈이 다 이제 건물주라든지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도식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책에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냥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자기 삶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학원 다니고 치열하게 입시 공부하고 치열하게 회사를 가다 보니까는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저는 무의도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빠른 은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거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회사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무의도식이 아니고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도식은 며칠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영원히 갖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마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갈 것이다. 또 재미난 일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1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재미난 얘기 경험 통해서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혹시 조금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정리하자면은 우리들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을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노후 대책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요. 국민연금 나왔을 때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다 못 받는다는 둥, 그건 내가 관리하면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둥. 근데 지금 제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보는 눈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미래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인생 사막을 잘 이렇게 연출해 가시면은 뭐 매 순간순간 그래도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내 생활적으로도 은퇴 이후 내지는 이제 은퇴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